인천의 한 오래된 주택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한여름 햇빛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항만 근처 공사장에서 망치질 소리와 먼지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김도현은 땀에 젖은 셔츠를 붙잡은 채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이를 악물었다. 장갑 안의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등은 하루하루 더 굽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몸보다 더 무겁게 눌러오는 건 방금 받은 전화였다. 하늘이가 또 학교에서 싸웠다고. 도연은 시끄러운 드릴 소리를 피해 한쪽으로 비켜섰다. 내가 지금 회의 같은 거 갈 시간이 어딨어? 알아서 하라 그래. 정학을 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말을 마친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쓴 웃음을 삼켰다. 박노식 반장이 먼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아, 잠깐 쉬어. 그렇게 하다간 쓰러진다. 쉰다고 밥 나와요? 전 그냥 할게요. 말을 툭 내뱉고 다시 자리에 돌아간 도연은 그날 하루를 말없이 버텼다. 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그가 느끼는 피로는 근육 때문이 아니었다. 공사가 끝난 뒤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골목을 지나 어느새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성모공원이라 부르는 작은 공원이었다. 낡은 벤치에 털썩 앉아 그는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담소 나누는 부부들을 바라봤다. 그런 세상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짐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옆을 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른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단정하진 않지만 깨끗한 셔츠, 그리고 묘하게 평온한 눈빛. 죄송하지만 저 아세요? 도연이 인상을 찌푸렸다. 어깨에 지는 게 벽돌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상담사라도 돼요. 남자는 미소 지었지만 놀리거나 비웃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도연을 더 거슬리게 했다. 가끔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쪽이 뭘 안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말로 하세요. 이상한 소리 말고. 돈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벤치를 떠났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 이상하게 마음이 거슬렸다.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 당신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는 소리쳤지만 공원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릴 뿐 남자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낡은 반지하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풍기는 덜컹거렸고 골목의 개들은 밤새 짖어댔다. 하지만 그를 잠 못 들게 한 건 더위도 소음도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공사장에 나왔다. 어제 못 잔 거야? 이민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동료가 물었다. 그냥 좀 하늘이 때문에? 아니, 그냥 잊어버려. 그날은 이상하게 실수가 잦았다. 벽돌 치수를 잘못 재고 반장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다시 성모공원으로 향했다.
회색 구름이 깔린 하늘 아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 그곳에 전날 봤던 그 남자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가갔다. 또 뵙네요. 네, 오늘도 오셨군요. 집이 없으신가 봐요. 저한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다. 멀리서 한 커플이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했던 말 무슨 뜻이었어요? 짊어지는 게 벽돌만이 아니라고. 당신 눈과 어깨에서 봤어요. 오래된 짐, 위험한 짐이더군요. 위험하다니요. 무거운 건 등보다 마음속의 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뼈를 때렸다. 혹시 신부님이세요? 아니요. 다만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서지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 도연은 숨을 삼켰다. 그만하세요. 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겪었습니다. 아내를 묻을 때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안타깝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어떤 말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도연은 등을 돌려 걸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옆집 TV에서는 드라마 대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라면과 된장국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반지하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김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늘이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팔을 꼬고 미간을 찌푸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다가 좀 걷다 왔다. 이 시간까지요? 내가 꼭 보고해야 돼. 누군가는 이 집 지켜야 하잖아. 하늘이는 한숨을 쉬더니 책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도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이 또 싸웠다고.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왜? 먼저 나를 밀었어요. 나도 밀었고. 그게 다예요. 하늘이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 눈빛은 몇 해 전 장례식장에서 도연이 느꼈던 자기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너마저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간 그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떠오르는 건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의 말. 무거운 건 등보다 마음속의 짐입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일에만 몰두했다. 벽돌을 쌓고 철근을 옮기고 몰타를 바르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선 벤치와 그 남자의 평온한 눈빛이 떠올랐다. 형, 요즘 좀 이상해요. 이민수가 물었다. 왜? 예전보다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한쪽 벽이 잘못 치수재어 다시 뜯어내야 했고 발주자는 화를 냈다. 박노식 반장이 도현에게 다가와 물었다. 몸이 안 좋은 거냐? 손이 느린데. 괜찮습니다. 잠시 정신이 퇴근 후 그는 곧장 성모공원으로 향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발이 알아서 그곳으로 향했다. 흐린 하늘,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어린 바람, 그리고
어김없이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또 여기 있네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집은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다. 멀리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있었고 놀이터의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어제 말한 거 기억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람은 가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그쪽이 뭘 안다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무도 못 도와줬어요. 남자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비난보다 더 아팠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무언가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꿈에서 아내 윤미정을 보았다. 마지막 날의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 부엌에서 노래하며 커피를 내리던 시절의 미소였다. 눈을 뜨자 가슴이 아렸다. 거울 속엔 수염이 자란 얼굴과 부은 눈, 세월이 남긴 주름이 보였다. 거실 한쪽, 하늘이가 만든 작은 제대 위에 성모상과 미정의 사진, 촛불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게 하느님께 하는 말인지,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이른 아침 그는 다시 성모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는 예수가 앉아 있었다. 잠은 안 자요. 가끔 새벽이 사람 마음을 가장 잘 들려줄 때가 있죠.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제 꿈에 미정이가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린 그때 모든 게 안아주고 밥 한 끼로 해결될 거라 믿었죠. 그 믿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아내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소리 지르고 주사 맞고 토하고 기저귀 갈고 지옥이었죠. 그 고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걸 아내도 알았어요. 마지막엔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데도 점점 떠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예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랑은 고통 앞에서 약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난 지켜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우린 모두 누군가를 지킬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오래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내가 제일 두려운 건 미정이가 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아내도 당신을 안아줄 겁니다. 이날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한 숨과 같았다. 아침 햇살이 본격적으로 번지기도 전에 김도현은 공사장에 나와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려 바닥은 축축하고 시멘트 냄새가 더 강했다. 박노식 반장이 도면을 펼쳐보며 말했다. 도연아,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 들어간다. 조심해라. 미끄럽다. 네, 반장님. 하지만 그날은 일찍부터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장에 나타난 현장 감독. 이영석 소장은 새하얀 셔츠에 먼지 하나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계획서만 보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거 어제까지 끝냈어야지. 오늘 늦으면 공사비에서 깎는다. 박 반장이 조용히 설명했다. 어젯밤 비 때문에 콘크리트가 안 굳어서. 핑계 그만.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때 끝내야죠. 도연은 속에서 불이 치솟는 걸 느꼈다. 하지만 박 반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제지했다. 그는 억눌린 숨을 삼키고 다시 작업대 위로 올라갔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올라오자 현장은 금세 찜통이 됐다. 이민수는 땀으로 젖은 티셔츠를 붙잡은 채 무거운 몰탈통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민수야, 그거 내가 들게. 허리 나간다. 괜찮아요. 아니, 사실 팔이 좀... 이따 월급 받으면 편의점 빵 말고 제대로 된 거 좀 사 먹어라. 민수는 힘없이 웃었다. 네 형, 그 순간 발 아래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민수가 서 있던 발판이 갑자기 휘어졌다. 비에 젖어 고정이 약해졌던 나무판이 무너진 것이다. 민수야! 민수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도연이 급히 내려가자 그는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누가 삘필구 불러. 이영석 소장이 다가오더니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또 무슨 사고야.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안전점검 제대로 안 한 게 원인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책임 안 져. 박 반장이 가로섰다. 우선 사람부터 병원 보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도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책임집니다. 병원비, 치료비. 다. 박 반장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도연아, 너 지금... 이 사람은 내 동료예요. 그냥 못 본 척 못합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 왜 이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괜찮다. 사람이 먼저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민수는 다행히 심한 골절은 아니었고 발목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다. 도연은 대기 의자에 앉아 손에 묻은 먼지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다.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현장에 돌아온 그는 반장의 따뜻한 손길을 받았다. 어제 네가 한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은 안 해. 네가 달라진 거다. 점심시간 그는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공원 벤치, 예수의 눈빛이 또 떠올랐다. 섬기는 건 자유가 된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성모공원으로 향했다. 예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좀 다른 하루였네요. 사람을 지키면 그만큼 네 안에 빛이 들어오지요. 예전엔 도와주는 건 손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이미 변하고 있으니까요. 도연은 하늘이 저녁빛으로 물드는 걸 바라봤다. 오랜만에 숨이 편하게 쉬어지는 날이었다. 토요일 아침 인천항 쪽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김도현은 평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날의 피로가 조금은 풀린 듯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채소를 사고 있을 때 갑자기 허리춤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자 앳된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에는 도연의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야, 뭐 하는 거야? 소년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 손목을 단단히 잡았다. 놓으세요. 안 훔쳤어요. 지갑 들고 있는 게 그 말이냐? 소년의 눈은 거칠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 손을 놓았다. 소년이 도망칠 줄 알았지만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다. 배고프냐? 네?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같이 가자. 소년은 잠시 도연을 쳐다보다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과 떡볶이를 시켰다. 소년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냐? 박진우. 집은?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락도 안 돼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공허함이 충분히 전해졌다. 그래서 훔친 거냐? 살려고요. 안 그러면 굶어요. 다른 방법도 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기회를 안 줬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아무도 안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누가 날 그냥 두지 않더라.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정말일까라는 의문과 어쩌면 작은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성모공원으로 갔다. 예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이상한 애를 만났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려던. 그리고 밥을 먹였어요. 예수는 미소 지었다. 그게 씨앗을 심는 거죠. 잘할까요? 언제 싹 틀지는 몰라도 심는 순간부터 땅은 변합니다. 며칠 뒤 퇴근길 모퉁이에 진우가 서 있었다. 또 훔치러 왔냐? 도현이 물었다. 아니요,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일. 그날 말한 거 기회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일찍 일어날 수 있냐? 길바닥에서 잤어요.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따라와라. 단, 문제 일으키면 내 이름 끌어들이지 마라. 다음 날, 그는 진우를 데리고 성당으로 갔다. 이주한 신부가 반갑게 맞았다. 이 친구가 진우구나. 무슨 일로 왔니? 도연 아저씨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요. 우린 일자리를 주진 않지만 함께 걸을 길은 줍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성당에서 마당 쓸기, 창고 정리, 무료 급식 배달을 도왔다. 작지만 땀으로 채워지는 하루였다. 집에 돌아온 도연에게 하늘이가 물었다. 그 소년 누군데? 길에서 만난 아이. 지금은 나랑 같이 일한다. 아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믿어보려 한다. 틀려도 괜찮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었다. 그 후로 진우는 현장과 성당을 오가며 일을 배웠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과거가 널 묶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걸 잊지 않는 게 힘이 될 거다. 진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도연은 그 미소 속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온기를 보았다. 공사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현장 창고에 공구 몇 개가 사라진 사건이 터졌다. 소장 이영석은 모두를 불러 모았다. 어제 저녁 이후 창고 문을 연 사람 누구야?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때 소장이 도현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김도현, 어제 네가 제일 늦게 나갔다지? 맞습니다만 그게 왜 문제입니까? 네가 훔친 거 아니냐는 말이 돌더라. 순간 현장은 조용해졌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CCTV 확인하면 되겠군. 하지만 창고 쪽 CCTV는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 도현은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때 옆에 있던 민수가 나섰다. 반장님, 도현 형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지난번 다쳤을 때도 자기 돈으로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착한 척하는 놈이 뒤에서 뭐 하는지 누가 알아. 일이 이렇게 되자 진우도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성당 마당을 쓸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진짜 아니죠? 당연하지. 근데 왜 사람들은 믿질 않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거든. 하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을 들으며 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날 믿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뒤 도현은 이주한 신부를 찾아갔다. 성당 안에는 미사 준비로 분주한 봉사자들이 있었다. 신부는 그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상황을 짐작했다. 무슨 일 있나 보군요. 절도 누명을 썼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보다 너의 양심이 중요하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신부는 성모상 앞에 그를 데려갔다. 여기서 기도해보게. 마리아께선 아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도 끝까지 곁에 계셨네. 그 마음을 느껴보게. 성모상 앞에서 도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주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상황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눈을 감으니 공원 벤치에서 만난 예수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섬기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번져나갔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사라졌던 공구가 현장 한쪽 폐기물 더미에서 발견된 것이다. 누군가 버려진 자루 속에 넣어둔 채 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마지못해 말했다. 오해였군.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도연은 그 사과를 받아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달려와 말했다. 봤죠? 하느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성당 마당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아래 성모상은 고요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가을 찬바람이 항구 쪽에서 불어왔다. 그날도
도현은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해가 일찍 저물어거리는 벌써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고개처럼 돌진해왔다.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진우를 밀쳐냈다. 아저씨! 그 다음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다. 눈을 떴을 때 도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띵했고 팔과 다리에 통증이 번졌다. 곁에는 하늘이와 민수, 그리고 진우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빠,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우가 다치면 안 되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네. 하지만 당분간은 일을 못할 거야.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히 들어왔다. 도현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때 병실 한쪽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또 뵙네요. 예수였다. 그는 예전처럼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온기가 묻어났다. 왜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부르지 않았나? 제가요? 마음이 부를 때 그건 말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을까봐, 제 삶이 헛수고로 끝날까봐. 예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 하지 마라. 사랑한 순간이 이미 하늘에 새겨져 있다. 그럼 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네가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네 곁에는 함께 걸을 이들이 있을 것이다. 눈을 깜빡이자 예수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침대 옆 탁자 위에 성모 마리아의 작은 메달이 놓여 있었다. 그 메달은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도현은 그것을 손에 쥐며 속으로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며칠 뒤 도현은 목발을 짚고 성당을 찾았다. 이주한 신부는 그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신부님, 이 메달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신부는 메달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건 마리아께서 내게 주신 표징일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걸 잡고 기도하게. 그날 저녁 진우가 도현 곁에 앉았다. 아저씨, 무서웠죠? 그래, 무서웠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걸 느꼈어.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젠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요. 그날이 올 거다, 진우야. 믿음을 놓지 않으면. 창밖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위해 빛을 흘려보내는 듯 했다. 며칠이 흘러 성당 주변의 나무들이 초겨울 바람에 가지를 떨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서늘함이 감돌았다. 김도현이 다시 성당 문을 들어서는 날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는 신앙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서서히 회복했고 이제는 하느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주한 신부님은 미리 나와 도현을 맞이했다. 도현 씨, 다시 오신 걸 보니 참 기쁩니다. 도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도 이렇게 다시 걸어 들어올 수 있게 된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신부님과 모두의 기도 덕분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신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얼굴마다 기쁨과 안도가 번져 있었다. 누구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구는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분위기만으로도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미세는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이주한 신부님의 설교는 차분했지만 깊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빛이 되어 줄 때 공동체가 어떻게 견고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끝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맞췄다. 기도 시간이 다가오자 성당 안은 고요해졌다. 그때였다. 제대와 성모상 쪽에서 은은한 향이 아주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향초 냄새와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운 향기였다. 차갑던 공기 속으로 따뜻함이 스며들듯 사람들 가슴에 이유를 묻지 않는 평화가 내려앉았다.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성모상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성모상 어깨 너머로 비치고 있었다. 빛은 과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오래 기다려 온 위로처럼 성당 안을 감싸고 있었다.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다.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풀려나가는 느낌이 일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주한 신부님이 묵주를 쥔 손을 더 굳게 모았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기도와 걸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성당 벽과 천장에 부딪혀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 진우는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섞여 있었다. 종소리가 한 번 울리고 또 한 번 울렸다. 소리는 멀리 번지지 않았지만 각자의 가슴 안쪽에 맑게 맺혔다. 그날 성당 안을 채운 것은 불가사의한 장면이 아니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평화였다.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서로의 숨이 조금 더 고르게 변했을 뿐이었다.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도연에게 다가와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같이 가요 라고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성당 문을 나서자 초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남은 몇 개의 주홍빛 열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도연은 손안의 작은 메달을 살짝 쥐었다. 차가운 금속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하늘이가 곁으로 와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오늘 뭔가 달랐죠?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좋았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괜히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
멀리서 바람이 한번 스치고 낙엽이 바닥을 긁었다. 소리는 짧았지만 선명했다. 도연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그 자리엔 없었다. 남아있는 건 감사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늘 주님은 크지 않은 표시로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러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간직한 채 도연은 하늘이와 함께 성당 계단을 내려왔다. 다음 걸음을 위해, 다음 사람을 위해, 다음 하루를 위해. 그날 이후 본당 공동체에는 조용한 이야기들이 퍼졌다. 누군가는 미사 중 스며든 향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내려앉던 평화를 기억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걸 느꼈다. 하느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것, 김도현에게도 그날은 분명한 경계였다. 그는 매일 아침 성당에 들렀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한 박자 숨을 고르고 한마디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더 분명해졌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상처를 넘어 이웃을 향해 넓어졌다. 박진우도 달라졌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말에 힘이 생겼다. 무료급식소 배식표를 먼저 만들고 어르신들 약 봉투를 챙겼다. 배식줄이 엉키면 조용히 자리를 조정했다. 여기 먼저 드세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손끝이 섬세해졌고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이민수는 재활을 끝냈다. 발목에 힘이 돌아오자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농담 대신 안전을 먼저 꺼냈다. 형, 오늘도 체크리스트부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살아서 퇴근하자. 그게 첫 번째다. 현장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영석 소장은 아침마다 안전회의에 나왔다. 불량 발판은 즉시 교체했고 오래된 보호구는 새로 지급했다. 시간이 걸려도 위험은 줄이자. 그가 먼저 말했다. 도연은 짧게 웃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본당 지하 무료급식소는 분주했다. 수프 냄비에서 김이 올랐고 잡곡밥이 뜨거웠다. 윤정순 할머니는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 이러면 냄새만으로도 사람 사는 맛이 나지.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줄 끝에서 손을 떨던 노인이 있었다. 진우가 먼저 다가갔다.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그를 한참 보다가 속삭였다. 고맙네. 한마디였지만 진우의 어깨가 조금 더 펴졌다. 점심이 끝나고 싱크대 앞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다. 도연과 진우, 민수는 말없이 물을 틀었다. 부딪히는 그릇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다. 쓱, 쓱, 탁, 쓱, 쓱, 탁. 그 단순한 소리 속에 오늘 하루의 감사가 스며들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가 성가대 연습을 했다.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음이 정확했다. 연습이 끝나고 하늘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오늘 묘역 들를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본당 묘역은 바람이 잔잔했다. 낙엽은 무릎 아래에서 바스락거렸다. 윤미정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하늘이는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엄마, 우리 잘 지내요.
그 말은 작았지만 맑았다. 도연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를 올렸다. 지켜준 시간, 견디게 한 사랑,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은총을 떠올렸다. 메달을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 너머로 따뜻함이 번졌다. 그는 알았다. 확실한 표징은 눈으로 보는 장면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오후 성무공원 봉사가 있었다. 갈퀴질로 낙엽을 모으고 벤치를 닦았다. 놀이기구 볼트를 조이고 모래바닥을 고르게 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미끄러졌다. 숨이 조금 가빴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했다. 벤치 옆에서 한 가장이 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나도 힘들어. 근데 어쩌라고. 통화가 끝나자 그는 벤치에 털썩 앉았다. 도연은 망설였다. 설교를 하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가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그 말 한마디가 공원 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을 함께 들었다. 바람이 잎을 넘기듯 마음이 한 장 넘어갔다. 가장이 먼저 말했다. 애가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있대요. 내가 뭘 할 줄 몰라요.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지났어요. 잘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 배웠습니다. 가장은 눈을 돌렸다. 뭔데요? 먼저 곁에 앉아 있는 것. 말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설 때 가장의 어깨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고개가 아주 조금 덜 숙어 있었다. 도현은 벤치 나뭇결을 한번 쓸고서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작은 일들이 하루를 채웠다. 작은 일들이 삶을 바꿨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하늘이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계란말이가 팬에서 노랗게 말렸다. 도현이 물었다. 어디서 배웠어? 무료 급식소에서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계란은 불 세게 하면 안 된대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식탁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말했다. 길지 않은 말, 그러나 끝까지 듣는 귀. 도연은 깨달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집은 이미 절반은 치유된 집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졌다. 창밖 골목은 고요했다. 도연은 창틀에 팔을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바람이 맑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다. 주님, 오늘의 평화를 내일로 옮기게 하소서. 전화기가 한 번 울렸다. 이민수였다. 형, 내일 새벽에 안전교육 같이 하죠. 좋지. 체크리스트부터. 알죠. 살아서 퇴근. 둘은 동시에 웃었다. 불을 끄기 전 도연은 메달을 손에 올렸다. 그의 손바닥 열이 금속에 닿아 오늘의 온기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공원 벤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옆자리에 먼저 앉을 수 있으니까. 새벽이 먼 곳에서 문을 열었다. 성당 종소리가 낮게 울렸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오늘도 기도부터, 오늘도 사람부터, 오늘도 감사부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리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따뜻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삶은 다시 사랑의 길에 올라 있었다.